때는 조선 현종 시절, 깊어가는 가을 햇살이 경복궁의 고요한 담장 위로 은은하게 쏟아져 내리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대궐 안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금인 현종은 선대왕릉에 인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비밀리에 친아버지의 묘가 있는 청룡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취타대의 진과 북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태평소 소리가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힘차게 퍼져나가며 임금의 행차를 알렸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궐문을 나서자 오색 찬란한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고 수많은 말들의 발굽이 돌길에 부딪히는 소리는 악사대의 연주와 어우러져 웅장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임금님 행차일세 그려. 장관이구만.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진귀한 구경거리를 놓칠 수야 없지. 어서 서두르세나. 이러다 좋은 자리를 놓치겠네. 한양의 너른 장터를 지나가자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진귀한 구경을 하려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목 곳곳에서 백성들은 땅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했고 위엄이 있는 임금의 행렬 뒤로는 문무백관들이 질서정연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앳된 계집종 하나가 비명처럼 외치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차를 호위하던 내금위와 겸사복들은 번개처럼 움직여 임금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검을 뽑아들어 소희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일이래. 저 어린 것이 죽으려고 한장했나. 어찌 감히 옥체의 해가 될지도 모를 저런 무모한 짓을. 필시 무슨 큰 사단이 날게야.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겸사복들이 길을 막아선 소희를 향해 소리치며 그녀를 강제로 무릎 꿇렸습니다. 도승지 최익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가 행렬에서 아이를 물리라는 손짓을 하였고 겸사복들이 소희를 끌어내려 하는 찰나였습니다. 평소 백성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던 현종 임금은 자신의 행차를 목숨을 걸고 막아선 어린 소녀에게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두 그만하라. 잠시 행차를 멈추어라. 내 저 아이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니 아이를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따뜻하면서도 위험 있는 임금의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과인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정녕 모르는 것이냐? 임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소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다름이 아니오라 소인이 간밤에 꿈을 꾸었사옵니다. 지금 행차를 계속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꿈이라 하였느냐? 고작 꿈 이야기 때문에 이 사단을 버리고 내 앞길을 막아섰단 말이냐? 대체 무슨 꿈을 꾸었기에 이리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인지 바른 대로 고하거라. 전하, 소인의 꿈에 전하께서 지금 가시려는 그곳에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전하를 핥히는 무서운 꿈을 꾸었사옵니다. 제발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그녀의 말에 바람 한 점 없는 거리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승지는 허무맹랑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고 임금은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소희는 자신의 말이 부족하다 느꼈는지 작은 손가락으로 조용히 흙바닥에 절을 뜻하는 한자인 자를 적어 보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고심하던 임금은 그녀가 땅에 적은 글자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잣말로 이것 어찌 이런 일이. 사실 임금의 행차는 선대왕릉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적통세자가 아니었던 현종은 선대왕이 갑자기 승하하며 보위에 오른 터라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때문에 친아버지가 모셔진 청룡사로 향하는 길은 극비에 붙여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는 임금 자신과 도승지 최익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천한 계집종이 행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임금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모든 행렬을 즉시 멈추고 궁으로 돌아간다. 그러자 임금의 반대 세력인 우의정 대감이 행렬에서 앞으로 나오며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하, 어찌 성리학의 나라에서 고작 꿈 이야기에 그것도 저 하찮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어가 행차를 거두려 하시옵니까? 이는 전하의 위엄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까 심히 저어되옵니다. 황 대감의 말에 그의 정적인 좌의정이 대감 또한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고작 꿈 때문에 행차를 막다니요. 당치도 않은 일이옵니다. 저 계집종을 당장 의금부 옥에 가두시고 가시던 길을 계속 가셔야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임금은 곤란한 듯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임금의 충신인 도승지 최익현이 조용히 앞으로 나와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들은 어찌 전하께서 내리신 명을 거역하려 하시는 것이오. 그대들은 전하의 안위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오. 전하, 지금 즉시 행렬을 돌려 황궁하시옵소서. 그 순간 임금이 갑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며 몸을 휘청였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대신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어서 말머리를 돌려라.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어이를 부르도록 하라. 행렬은 그렇게 급히 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리며 흩어졌고 어린 소희는 군관들에게 붙들려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약간의 소란 속에서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침전에 들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도승지 최익현은 조심스럽게 임금의 용안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옵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어이를 당장 부르겠사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도승지를 가만히 바라보던 임금은 묘한 미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도승지, 나를 이리 걱정해 주어 고맙네? 사실은 꾀병이었다네. 그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었지. 도승지 최익현은 선대왕부터 임금을 모셔온 충신으로 현종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임금은 도승지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낮에 과인의 앞길을 막았던 그 아이는 어찌하였는가? 우선 의금부 옥사에 가두어 두었사옵니다. 잘하였네. 혹여 다른 대신들이 그 아이를 해하려 할지 모르니 지금은 그곳이 가장 안전할 것이야. 내금위에서 무예가 출중하고 믿을 만한 자를 하나 붙여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아이를 잘 보살펴주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옥에 갇힌 소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창살 틈으로 보이는 둥근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야윈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소희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임금님은 이제 무사하신 것이겠지? 나는 이제 어찌 되는 걸까? 소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예지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에 비록 옥에 갇힌 신세지만 임금을 구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달을 바라보던 소희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검은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꿈보다 더욱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임금이 계신 침전의 처마 위로 올라가더니 교활한 몸짓으로 기왓장들을 밀어뜨렸습니다. 수많은 기왓장들이 임금을 향해 무섭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전하. 소희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자신의 처지도 잊고는 근처에 있는 포졸들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포졸나리. 거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꾸벅꾸벅 졸고 있던 포졸 하나가 소희의 외침에 잠을 깨며 옥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임금님을 뵈어야 합니다. 어서요. 제발 제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늦은 밤 단잠을 깬 포졸은 짜증이 난 얼굴로 소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 네가 배워야 한다고 뵐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죄인 주제에 시끄럽게 굴지 말고 썩 조용히 하지 못할까. 전하께서 위험합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날 것입니다. 소희는 포졸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원했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있던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임금의 명으로 소희를 보호하던 내금의장 김진우였습니다. 김진우는 소희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포졸에게 다가가 신분패를 내보이며 옥문을 열게 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차분히 말해보거라. 나리. 전하께서 오늘 밤 큰 위험에 처하실 것입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또 꿈을 꾸었단 말이니? 예. 이번에는 더욱 생생하여 꼭 전하께 말씀드려야 하옵니다. 제발 전하께 아뢰어 주시옵소서. 소희의 단호한 모습에 김진우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명이 있기도 했지만 그녀의 말을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해 보였습니다. 알겠다. 우선 전하께 급히 고하고 올 것이니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거라. 예, 나리. 제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서둘러 주십시오. 내금의장 김진우는 급히 임금이 계신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궐 안은 고요했고 달빛만이 지붕 위 기와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역시나 임금은 침전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늦은 시각 임금을 뵙기를 청하자 앞을 지키던 상선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축시라 밤이 너무 깊었으니 날이 밝으면 다시 오시오. 내금이자. 송구합니다. 상선 어르신. 허나 지금은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일이옵니다. 부디 전하를 뵙고 아랠 수 있도록 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과 김진우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에 임금이 그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이 시각에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필시중한 일인 듯하니 그를 들여보내라. 임금의 명이 있자 상선이 김진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진우는 고개를 조아리며 좀 전에 있었던 일을 고했습니다. 늦은 시각에 찾아뵈어 송구하옵니다. 전하. 다름이 아니오라. 일전에 그 소희라는 계집종이 오늘 밤 전하께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 하여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 이리 급히 찾아왔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의 용안에 당황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 과인에 대한 예지몽을 또 꾸었단 말이냐? 그런 것 같사옵니다. 매우 다급해 보였으며 전하를 꼭 만나 뵙기를 청하였사옵니다. 임금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김진우는 조용히 명을 기다렸습니다. 알겠다.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또한 이 궁궐에는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많으니 조심히 행동해야 할 것이다. 예, 전하. 소희는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닌 전하의 신하이옵니다. 염려치 마시옵소서. 곧 소희는 김진우와 함께 임금이 계신 침전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미 밖으로 나와 있던 임금은 소희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꿈을 또 꾸었다 들었느니라. 그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섬뜩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하더니 처마 위에서 기왓장 여러 개가 무섭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떨어지는 기왓장의 검은 그림자가 임금을 향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전하, 위험하옵니다. 그 순간 소희는 있는 힘을 다해 임금을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그 기왓장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기왓장들이 소희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왓장에 맞은 소희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은 크게 놀라며 다급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어서 저 아이를 안으로 데려가라. 내의원의 의관과 의녀들을 모두 불러 이 아이를 서둘러 치료토록 하라. 임금은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번씩이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어린 소녀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혼잣말로 저 아이가 가진 능력이 참으로 신통하구나. 허나 어찌 이런 일이 계속된단 말인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늦은 저녁, 소희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가 머무는 내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희는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깨어났구나. 무사하여 참으로 다행이로구나. 몸은 좀 어떠하냐?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헌데, 전하께서는 무탈하신지요? 임금은 몸도 가누기 힘든 와중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소희의 마음에 늘 차갑기만 하던 궁궐 생활 속에서 한 줌의 온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래. 과인은 내 덕분에 일이 무사하구나. 과인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어 참으로 고맙다. 헌데, 이번에도 꿈에서 그 검은 고양이가 나타난 것이냐? 예, 전하. 그렇사옵니다. 임금은 그 검은 고양이가 사건의 실마리라 생각하고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검은 고양이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꿈속에서 전하께서 그 고양이를 곁에 두시고 매우 아끼고 어여삐 여기시는 모습이 보였사옵니다. 과인이 고양이를 어여삐 여겼다. 예, 전하. 그리고 처음에는 고양이가 발을 헛디뎌 기왓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사온. 가만히 되새겨보니 고양이의 발이 고의로 기왓장을 밀어뜨리는 것 같았사옵니다. 그 움직임이 몹시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소희의 말에 임금의 용안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시해하기 위한 의도된 범행이라는 생각이 뇌리에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임금은 내가 아끼는 검은 고양이라는 소희의 꿈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시 자신이 총애하는 누군가를 뜻하는 것일 터였습니다. 혼잣말로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다음 날 아침, 임금은 평소처럼 도승지 최익현을 불러 정사를 논했습니다. 도승지, 과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닌 듯하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는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감히 누가 전하를 헤아려 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필시 우연의 일치일 것이옵니다. 무언가 묘한 표정을 짓는 도승지를 가만히 바라보던 임금은 그에게 함께 궐 뒤편 정원을 거닐자고 권했습니다. 도승지, 모처럼 정원을 잠시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어떠한가? 이곳이 조금 갑갑하게 느껴지는군. 임금과 도승지는 조용한 정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덤불 사이에서 윤기 나는 검은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양이는 망설임 없이 도승지의 발치로 다가가 몸을 비볐습니다. 그 순간 도승지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는 이내 표정을 바꾸어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고양이가 참으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 녀석, 털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무척 귀해 보입니다. 그래. 이 검은 고양이가 도승지를 참 잘 따르는 것 같구나. 임금은 그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혹시 자네 집에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승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집에서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사옵니다. 검은 고양이라. 참으로 신기하군.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소희는 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자신을 보살펴준 임금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싶다 청했습니다. 김진우는 그녀와 함께 임금이 계신 친전 앞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밝은 달빛이 궁궐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친전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이며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혼잣말로 전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소희가 절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찰나 친전 뒤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번져나가 붉은 화염이 되어 밤하늘을 삼킬 듯 타올랐습니다. 불이다. 금군을 불러라. 빨리 전하의 안위를 보호하라. 김진우와 소희는 급히 친전 안으로 달려가 임금을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초기에 진압되었지만 임금은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속 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잣말로 이제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자, 그리고 검은 고양이를 기르는 자, 바로 도승지. 그였구나. 가장 믿었던 신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임금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선, 내일 아침 근정전 마당의 모든 대신들을 소집하라. 한 명도 빠짐없이 입궐하라 전하라. 다음 날 이른 아침, 근정전 마당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곧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모두 고개를 들라. 과인이 오늘 그대들을 이곳에 부른 것은 그간 과인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와 동시에 내금이 병사들이 근정전을 포위하여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금은 도승지 최익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도승지 최익현은 앞으로 나오라. 도승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승지, 과인이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 예, 전하. 무엇이든 하문하시옵소서. 과인의 비밀 행선지였던 청룡사를 알고 있던 자가 누구였느냐? 그것은 전하와 소인, 단둘뿐이었사옵니다. 과인이 밤늦게 침전 밖으로 나오는 때를 정확히 아는 이가 누구더냐? 그 또한 전하의 지근거리에 있는 소인과 상선뿐이옵니다. 과인의 행차 계획을 미리 알고 과인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고 있으며 게다가 요주의 검은 고양이까지 기르고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이냐? 임금은 화를 참으려는 듯 잠시 숨을 고르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도승지, 내가 바로 나를 시해하려 했던 것이더냐? 임금의 한마디에 근정전 마당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승지 최익현은 더 이상 변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모든 것을 고하겠나이다. 도승지의 자백의 대신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신은 선대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후 전하의 정책은 소신이 생각하는 길과 달랐습니다. 오로지 백성만을 위하시는 전하의 정치가 이 나라의 근간인 사대부를 약화시킨다 여겼습니다. 하여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아니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사옵니다. 그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임금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과인이 백성을 위하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했더냐. 이 어리석은 자야. 백성이 바로 서야 이 나라의 근간인 그대들이 설 자리가 있는 것이다.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임금은 그간 자신이 믿었던 자의 배신에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크게 숨을 내쉬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승지 최익현은 국왕을 시해하려 한 대역죄를 저질렀으니 능지처참에 처한다. 그의 삼족을 멸하여 후환을 없앨 것이다. 도승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내금이 병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임금은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자의 마지막 모습을 상실감에 젖어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우의정 황대감과 좌의정 이대감이 앞으로 나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이 그동안 전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힌 점 깊이 사죄드리옵니다. 소신 또한 신하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앞으로 전하의 뜻을 받드는 충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두 정승이 충성을 맹세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대신들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임금의 뜻을 받들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임금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소희가 지내는 곳으로 잠행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임금을 보자 소희는 깜짝 놀라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어찌 이리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하셨나이까? 일어나거라. 소희야, 내가 과인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해주었구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옵니다. 전하, 소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저 같은 미물을 거두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임금은 소희에게 그녀의 부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희는 원래 무당이었던 부모님이 성리학을 맹신하는 유생들의 돌팔매에 맞아 돌아가신 슬픈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진정 가장 큰 죄라고. 그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 용기를 냈던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희야, 세상에는 높고 낮은 신분이 있지만 사람 마음의 높이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내가 몸소 과인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와 같이 용감하고 의로운 백성이 있기에 과인은 더욱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구나.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내탕금을 풀어 소희가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년간 먹을 양식을 내리고 억울하게 죽은 그녀의 부모를 위해 성대한 굿을 열어주도록 명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로 임금을 구한 어린 계집종 소희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은 어진 임금의 이야기는 그 후로 오랫동안 백성